네, 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들 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겸 작가 태희버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앞서 제가 이제 뭐 미국 증시 어쩔 것 같다, 저쩔 것 같다, 그래서 장난 겸 이야기해봤잖아요. 네. 옆에서 보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 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이 선언 만기가 금요일 날 끝났고 금요일 날 선언 만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주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네. 2011년도 11월 고점을 뚫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나온 뉴스는 애플에 대한 아이폰에 대한 중국에서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이 나오면서 장막판에 애플이 쏟아냈고요. 그러면서 S&P 500은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선물 시장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혹은 애플 같은 경우에 그 상황에서 상승세를 더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나스닥 100이 이제 신고가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밤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오늘도 업다운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좀 극단적이에요, 업다운이. 극단적인 이유는 뭐 이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어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갈 수 있는 거고 미국 증시가 완전히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또 미증시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네. 했습니다. 과연 지난주에 적중률은 어땠는지 10개 종목의 성적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10개 종목 중에서 8개의 종목의 업앤다운을 맞춰주셨어요. 적중률은 80%에 달했고요. 오늘은 좀 극단적일 거다라고 예고했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종목 테마는 2차 전지와 해운, 로봇, 제약바이오, 방산, 반도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검색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HMM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KNS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상하게 여겼던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후보 보시죠. HMM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해운주들이 다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나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떤 뉴스들이 좀 나왔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오늘 얘기가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서아프리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쪽에서 약간의 테러 활동이 있으면서 실제로 운하를 지나가야 되는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컨테이너 선박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아무래도 해운 운임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돌아서 가다 보니까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돌아가면 해운사 입장에서도 뭐 기름값도 많이 들 테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운임지수가 마냥 오른 게 그들의 수익으로 다 이어지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올랐다는 거에 해운주들 환호 보여도 되는 거 맞습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그리고는 테마에서 올라간 기업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HMM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무래도 오전부터 그런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는 순환매 과정에서 HMM이라는 주식이 그동안의 박스권을 뚫어 올리면서 급등이 나왔다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HMM의 가장 큰 문제는 뭐 해운 운임이 올라간다라는 거 좋습니다. 컨테이너 관련돼서 돈을 잘 벌면 좋지만 핵심이 되는 거는 M&A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여전히 M&A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현재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해양진흥공사가 들고 있는 전환사채는 시장에 언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의 상승은 그냥 이슈에 의한 상승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중요했던 날인데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유입된 것이지 정말 실익을 따지면서 HMM의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장중에 14%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그 외에 뭐 흥하해운, 대한해운 다 같이 올라줬는데 HMM 매각 신중론도 여전히 있고요. 내년에 해운 업황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우리 테이버는 HMM의 주가 업 앤 다운 의견 어떻게 주시겠어요? 전 다운이요. 다운이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럼 다운인 이유와 함께 투자자분들을 위한 좀 전략도 세워주시죠. 일단은 결국 M&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하게 나왔던 소식은 결국 얼마에 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환사채가 워낙 많이 쌓여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매각이 끝난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주가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불확실성은 결국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내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해오는 힘이 안 좋아질
거다, 하락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HMM의 뭐 장기적인 그런 주가 실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M&A 참여한 기업들을 보시더라도 면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기대를 했던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포스코가 참전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HMM이 장기적으로 지금 주가 유지될 가능성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HMM의 경우에는 다운 의견 주셨는데 HMM은 매각 논란이 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예를 들어 뭐 대한해운이라든가 흥하해운 또 좀 다르지만 벌크선과 관련한 페노션을 본다면 그들도 똑같이 다운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페노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급등하는 모양새도 보였습니다. 오른 이유는 이게 또 수에즈 운하가 아니고 파나마 운하 관련된 이슈로 또 뜬 부분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파나마 운하 관련돼 가지고 발틱 드라이 인덱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건화물 운임 지수를 보시면은 그게 급등을 했다가 급 나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매수 매도가 좀 발생했었는데 페노션도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약간 테마주성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해운 기업들이 결국에는 혁신은 부족하고 그래서 돈을 잘 벌 때 배당을 잘 주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아주 강력한 그런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해운업은 테마성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드릴게요. 테마성으로 다시 말해 이슈가 나왔을 때 수급으로 움직이는 그런 해운주를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다운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HMM은 다운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LS 머티리얼즈예요. 이 종목도 이렇게 강할 줄이야.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따따블의 온기가 빠진 줄 알았는데 안 빠지고 다시 또 가동이 들어왔거든요. 이 주가 상승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보시면 LS 머티리얼즈랑 에코프로 머티랑 두산 로보틱스 나란히 있습니다. 신규 상장 대장주들이고 신규 상장에서 뭐 LS 머티리얼즈는 처음엔 조 단위가 아니었어요. 4천억으로 이제 상장이 됐지만 첫날부터 올라가면서 조 단위를 뛰어넘으면서 어찌 보면은 첫날 종가 1조 이상 기업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일본 증시도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상단이 막혀 있고 거기다가 지금 나온 가장 큰 우리나라 국내 핫 이슈는 10억 대주주가 30억이 되냐 50억이 되냐였고 네. 그 부분이 주말에 나오면서 오늘 아침부터 코스닥이 갭상승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해가지고 밸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돈을 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매매 게임을 활발하게 하며 최근에 얼마나 많이 매수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날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LS 머티리얼즈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좀 있으면 시가총액이 3조, 4조, 5조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MSCI 편입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유도 오늘 오후에 올라가는 이유도 더 갈 친구가 없으니까 두산 로보틱스까지 수급이 넘어간 거거든요. 지금 오늘 나온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롤리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 장에서는 정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만 살아남는다. 근데 이걸 내가 투자로 접근한다. 매우 위험한 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또 수급 논리가 들어오는 건데 지금 양도세 기준 완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쯤에는 좀 마무리 짓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많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 보실 거 아니에요, 구독자분들. 그분들도 이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지 실제로 증시에 대기 자금이 많다고 보시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기준이 완화가 된다면 정말 코스닥에 산타랠리가 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코스닥 산타랠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리가 방향성만 놓고 보더라도 10억이었다가 30억으로 풀겠다 했다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을 때 올랐다가 빠졌죠. 네. 다시 50억 얘기가 나오니까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 이런 수급 싸움이 왜 발생되는지가 중요한데 말 그대로 우리가 10억 이상 대주주인 사람이 몇 명인지 얼마나 들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럼 그 상황에서 10억 대주주 이슈는 매년 반복되면서 누군가는 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미리 팔아야지, 나도 미리 차익을 실현해야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걸 50억으로 올려줄 거야 그러면은 기대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사줄 거야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이게 항상 연말에 그리고는 1월 달까지 이어져 가지고 제뉴얼 이펙트로 연결됐던 이유는
연말까지 매도를 하고 1월에 다시 산다라는 로직으로 제뉴얼 이펙트가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 이미 수급이 꼬이면서 관련돼 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오히려 지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대주주 50억으로 규제를 올릴게요 하고 난 뒤에 그럼 재료 끝났네 하고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수급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가가 핵심이 되는 사항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0종목 중에서도 몇 종목은 더 갈 수 있겠지만 몇 종목은 그런 이슈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좀 주의하시면서 정말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오버나잇 할 만큼 가져갈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고 네.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요즘 걱정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예요. 없어서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 에코프로 머티가 잘 가는 거 좋죠.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매번 오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 싶지만서도 그 지수 편입에 대해 너무 늦게 쫓아간 연기금이 이 가격에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그 곡간을 다 채우는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멈췄을 때 네. 과연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 버린다면 물량을 떠넘게 되는 건 개인 투자자가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고 네. 아니야. 이 수급에 더하기 에코프로 머티를 포함한 본업이 좋아진다면 더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우려가 좀 기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올해 7월이었죠. 올해 8월에 에코프로가 MSCI에 편입된다는 이슈로 그만큼 랠리를 보이고 네. 그 직전에 한번 수급 싸움으로 이제 좀 빠른 셀링이 나왔죠. 그게 어찌 보면 150만 원 찍고 떨어졌던 그날의 스토리였습니다. 네. 이 스토리는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이용을 하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을 이용을 하든 MSCI를 추종하는 자금을 이용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 쏠림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큰 종목들 10조가 넘어가는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개별 종목 선물도 없는 상황에다가 공매도가 안 되죠. 네. 그러니 좋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가 매일 3%씩 올라가면 이런 종목들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수가 상당히 막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나 언제 한다는데 그죠? 금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매매 게임이 발생하는 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해하고 여기서 트레이드하는 자와 그게 아니고 남들한테 들어서 혹은 늦게 타서 내가 몰라서 당하는 자로 나뉘는 게 철저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송을 다들 보시는 걸 거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바닥에서부터 돌릴 때부터 저는 제 채널에서도 여기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결국 연말까지 단타는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밖에 없다. 오. 갈 만한 종목이 없고 수급을 받아줄 만한 신고가 종목이 없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종목들이 신고가를 쓴다. 그러면 이거는 매매죠. 그냥 코인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 기업이 로봇의 미래고 이 기업에 뭔가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서 투자하시는 게 지금 아닌 타이밍이에요. 요걸 알고 접근하시면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좀 계좌가 아플 수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면서 특히 한국은 이게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그래도 오늘 그 수급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내일장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업앤다운으로 정리해 볼게요. 저는 오늘 밤이 애매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여전히 수급 대장으로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막힌다면 또다시 여기서 수급 플레이가 올 것이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업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은 펀더멘탈 그리고 미래 비전보다는 수급으로 간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LIG 넥스원 오늘 6.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로봇 회사 인수로 시장 확대 기대감에 있고 또 여기에 루마니아가 극비리에 신공 54기를 도입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는데 LIG 넥스원은 그럼 수급 논리에 오늘 좀 제외해서 재료, 모멘텀 혹은 펀더멘탈로 올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를 간 그날부터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던 기업이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전차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 가지고 LIG 넥스원이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특히 유럽으로 수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방산이 올라가는 동안도 계속해서 소외를 받던 기업이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한방이라고 볼 수 있는 로봇 기업을 인수했는데 네. 그 기업이 실제로 현재 미국 군이 테스트하고
어느 정도는 현장 배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황에서는 이거는 시너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이게 이제 확장성 차원에서도 충분히 좋은 M&A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LIG 넥스원이 상한가를 간 이후부터는 계속 보는 게 역사상 신고가를 쓸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네. 역사상 신고가를 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약간의 이제 단독 보도긴 하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매출,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이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도의 좋은 전망, 내년도의 좋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방산과 로봇이거든요. 맞아요. 방산과 로봇, 거기다가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말 그대로 실적에 대해서, 우상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LIG 넥스원의 그 로봇 인수 이야기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당시 나온 패널 분들도 하지만 밸류가 달라졌고 여기에 LIG 넥스원이 그동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도 접근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말해서 좀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신고가 영역을 재차 세우고 있는 LIG 넥스원입니다. 골드만삭스도 또 내년에 방산이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방산을 지금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LIG 넥스원과 그 외 방산. 왜냐면 이 외 방산은 폴란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최근에. 오히려 LIG 넥스원을 보고 이 후발주 방산을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LIG 넥스원으로 그냥 몰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장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신고가를 써가는 가장 힘이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힘이 좋은 기업은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방산도 방산이지만 추가적으로 방산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현대로템 역시도 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로템은 방산이 50%고요. 추가적으로 철도가 50%입니다. 우리 지금 GTX 관련돼서 공사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해외로 우리가 철도 관련된 이제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빼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방산 기업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그 특성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각각의 투자 포인트가 다 따로 있는 매력적인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나 수주를 따로따로 보면서 따로 이제 팔로우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로봇에 좀 더 높은 밸류를 주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당연히 LIG 넥스원이 매력적이겠고, 그쵸. 그리고 이제 내년의 경우엔 다시 부동산이 좀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되면 철도 사업 좋아지겠는데 한 다음에 또 현대로템으로 가시는 게 좋을 테고 각각의 포인트를 잡자. 네. LIG 넥스원의 그럼 내일장 주가 전망은 어떨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리해 주시죠. 저는 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 이유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더 해야 됩니까? 네. 그냥 제가 지금 여기 10개 종목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혹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방송이라는 게 너무 단답으로 하면은 네. 좀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더 덧붙여 달라 한 거예요. 네. 네, LIG 넥스원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상한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 보겠습니다. 17% 넘는 급등으로 마감했어요. 3거래일 만에 계속 급등세가 나왔고, 그리고 그 CXL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마감 특징주 시간에 다뤄보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당장 못 쓴다. 이거 지금 실체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은 하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CXL에 대해서 테이버님은 어떤 의견 갖고 있습니까? 퀄리타스 반도체도 공통점이 하나 있죠. 신규 상장입니다. 신규 상장이고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셔야지, CXL이 미래다, CXL은 어찌 보면은 지금 HBM처럼 이게 엄청난 매출을 당장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무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HBM 같은 경우에도 한 5배 정도 오르고 나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정말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다가 멈춥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은 나중 되면 오버행 이슈라든지 혹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이슈 때 조금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조 단위가 넘어가고 2조, 3조, 4조가 되면은 LS 머티리얼스처럼 혹은 에코프로 머티처럼 그 다음에는 또 패시브 자금 이슈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죠.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왜곡되어 있는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지 이 종목들의 가치, 그리고 CXL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말 그대로 HDD에서 SSD로 넘어갔던 그때와 판박입니다. 이게 CXL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정말 돈을 버는 기업이 있을 건가? 벌더라도 기존에 벌던 거 까먹고 더 벌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컨셉이다. CXL은 HBM이 아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실 반도체 안에서 특히 오늘 장만 놓고 본다면은 CXL 관련주들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HBM은 그동안의 조정 끝에 좀 반등이 약하게 나왔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CXL은 HBM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한 거 보면은 여전히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믿고 투자할 만한 포인트는 HBM 혹은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도 HBM이 아닙니다. 온디바이스 AI랑 CXL은 테마 순환 성격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HBM도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이렇게 밸류 체인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들이 테마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말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가다가 멈춥니다. 그죠? 왜냐하면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발생하고 올라가면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장에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오르는데 더 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목들이 더 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갈룸이 더 간다라는 게 지금 장에서 딱 들어맞는 거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이고 호가가 깔끔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더 가자를 외치고 있는 종목들이 더 셀 수밖에 없는 장이다. 하지만 이런 장에서 뭔가 하나 삔또가 상하면 다음날 박살날 수 있으니 여기서 내가 사서 버티는 전략보다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시는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다. 그게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살짝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온디바이스 AI도 어차피 보면은 이제 가전의 수요가 바뀌고 AI가 들어가는 거기에 HBM 반도체 그 순환매에서의 결국 돌고 도는 고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네. HBM은 온디바이스 AI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온디바이스 AI는 실적으로 연결이 될 거냐 그러면 실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스마트폰에 이제 AI가 탑재되는 게 온디바이스 AI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150만 원 하던 게 300만 원 합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가 그냥 어플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냉장고가 말하는 냉장고에서 이제는 좀 더 생각하는 냉장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냉장고 당장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은 자동차와 스마트폰일 겁니다. 근데 자동차 이미 우리가 말로 걸고 말로 통화합니다.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뭐 시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쓴단 말이죠. 그게 좀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점,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 곳은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우리가 GPT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큰 숫자가 찍힌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테마성 순환매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퀄리타스 반도체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어떨 것으로 보세요? 오를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아. 네. 업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0개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극단적입니다. 진짜 그렇네요. 네. HBM 하나만 다운이고요. 나머지는 다 업을 주셨어요. 아니 뭐 괜찮아요. 어떤 분은 10개 다 업주고 간 더 극단적인 분도 김영민 매니저라고 계세요. 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요? 저는 LIG 넥스원이죠. 앞서도 이제 호재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럼 LIG 넥스원 접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까지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결국에는 실적으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도 나온 상황인데 그 보고서를 보시면은 내년도에 LIG 넥스원이 얼마나 순이익을 남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시면은 2024년 기준 약 한 2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남을 것 같다. 영업이익은 2,5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까지도 우상향을 할 것이다. 방산이 확대되고 로봇이 확대된다 그러면은 그쪽 관련된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하고 있어요. 25년도에도 2천억 중반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후년까지의 실적이 좋다 그러면은 내년 실적의 20배 정도까지는 땡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2천억의 20배면은 시가총액이 4조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은 약간 18만 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LIG 넥스원은 단기가 아니라 2024년 내내
방산이 올라가는 수출이 증가하는 실적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읽어야만 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그래서 18만 원의 목표가 하지만 단기가 아닌 장기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년 기대주로 한번 목표가 18만 원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테이블과 함께 4장의 주가 전망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